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또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도 청문회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예. 어제 KBS 9시 뉴스 보니까 민영배 의원실 자료 제공으로 예.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예.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청문회 하면서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문회 좀 해보자. 예. 시민 참여 청문회로 해보자고 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제보가 들어온 거죠. 제보가. 거기에 예. 직접 질문도 해주십시오. 제보도 해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대신 읽기도 하겠습니다. 질문을 대신하기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자료가. 예. 이런 게 다 근데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어떤 뜻이죠? 자 보십시오. 이분을 처음에 내정할 거다.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보낼 거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벌써 2달도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 학폭부터 시작해서 방송장악, 언론 탄압 이런 게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전 기획을 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나마나 임명할 거고.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파행을 이끌어내서 청문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동안 14가지 준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예. MB 정부 때 방송장악.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죠. 네. 국정원으로 하여금 민간인 사찰 지시, 군 복무 중 동아일보 입사, 후보자 및 배우자 위장 전입, 배우자 농지 불법 소유, 배우자 인사청탁, 배우자 명의 대출 대리상환 증여세 탈루, 배우자 명의 대리대출, 천천히 읽어주셔도 됩니다.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주식 재원 증여세 탈루, 장녀 차녀 장남 증여세 탈루, 장남 학폭 무마, 예. 공산당 신문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자료를 안 내놔요. 안 내놓습니까? 자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내일 그냥 하루를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여야가 합의하면 이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사흘 하자고 주장했어요. 네. 사흘 하자고 주장하면 이분의 이 특성상 많은 것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거라서 한 사흘 하자 그랬더니 합의가 안 되죠. 그런 적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총리도 아닌데 뭐 아니 총리가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할 만한 내용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틀이라도 하자 그랬다가 안 돼서 좋아 그러면 하여튼 차수를 변경해갖고라도 한번 계속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문 계획서에 보면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 이렇게 돼 있고 예. 의원 1인당 그 다음에 추가 질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길해요. 혹시 이분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과방위원장이 딱 차지하고 있고 예. 밖에서는 이동관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을 방통위원장에 딱 포진시키면 MB 때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대충 하여튼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쳐부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도 이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꼭 그 성만 비판할 수는 없죠. 이쪽의 대응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가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사흘하자.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그럼 이틀이라도 하자. 이렇게 좀 해볼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보자.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청문회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이콧할까? 보이콧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국회가. 그럼요. 그러면 예. 그마저 그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검증 기회를.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앉아서 농성이라도 해가지고 이거 시간 늘려라.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안 통하거든요. 잘. 참 송구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로 살펴보면 그게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자꾸 이제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해서 밖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슬슬 나오고 있죠. 민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대로 좀 싸워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오죽하면 또 그런 법안도 다 발의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이번에 그 내놓으신 법안이 뭐를 한 사람들은 뭐를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두 개의 법안을 내놨는데 예. 하나는 그냥 이름 붙이기를 하나는 방통위법이고 네. 하나는 국회법인데요. 예. 국회법은 장제원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석 달 만에 처음 회의를 같이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핑계를 대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사고가 있다. 근데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가 있으면 간사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의사 진행을. 예. 그리고 자기는 안 나와요. 간사는 나와서 한 30초 동안 뭐뭐뭐 해서 끝냅니다 하고 가버려요. 한 번은 그러지 않고 한 번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특히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거냐. 국회법에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유를 밝혀라. 명백하게. 그런 법안을 내는 거죠.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의원이 위원장이 위원 역할을 안 하니 거기에 따라서는 뭔가 규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처럼 한다면 뭐든 그냥 자신들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안 나타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있을 때만 나와서 야당 의원들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이동건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방통위 설치 운영법 보면 위원장 임명할 때 이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예. 10조에 예. 다음 각 후보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예.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예. 됐어요. 자, 이분은 특별 고문으로 일을 했어요. 위원보다 어쩌면 더 이 권력자,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역할이 더 정치적 성향이 편향이 분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원이 아니었다.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특별 고문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 자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제처에다 그럼 좋다 물어보자. 이분이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자. 거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아. 그러면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중요한 인수위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파견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예. 정치적인 편향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자와 결탁 내지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방통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1번인데 여기 목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게 1번이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는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 세력과 늘 같이 행동을 해온 사람은
봐보시면 알아요. 지금까지 이른바 민주정부 체제에서는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법안 보고 취지에 동의하고 할 만하다 싶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이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동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그러면은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되는 소급 것도 적용은 아니고 안 되는 거고 이번엔 끝나는 거죠. 그거 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민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국민들 생각은 대체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번에도 청문회 대충 넘어가겠지. 또 민주당 보나마나 소리만 지르다가 말겠지. 그리고 경과보고서 채택 안 해주겠지. 대통령 시간 기다리다가 임명하겠지. 그러다가 뭐 지나가겠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거는 곤란하네.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아까 앞부분에 우리 민 의원께서 저거는 곤란한 애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그걸 그리고 묵혔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밭에다가 거름을 주잖아요. 맨 처음에는 냄새가 지독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 며칠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돼요. 몸에 냄새가 붙는지도 모르고 그런 형국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리적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언론 권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흔히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은 이게 작동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자 어떤 분은 이게 3차원적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 권력은 그냥 물리적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2차원적 권력은 내가 저 사람 말의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복종하고 지배당하는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3차원적 권력은 뭐냐면 3차원적 권력은 내가 저 사람의 의지에 권력 의지에 작동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 사실은 특히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이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를 특정한 편향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요. 몰고 가도 그걸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면 봐보십시오. 2008년 이동관 대변인 시절에 그리고 홍보수석 시절에 했던 이걸 보면 대개 방송작업 과정이 5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 기획을 해요.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 사전 정지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적 장악을 합니다. 낙하산 사장 보내고 그리고 그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인적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방송사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 엊그제 방송 특성 나왔잖아요. 보도에도 제가 그 제공한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기여를 했으니까 무슨 잘해주자. 어제 MBC, KBS구나. KBS에 보니까 KBS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 콘텐츠를 권력의 입맛이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조율이 아니죠, 이거는. 조정하는 거죠. 조정이죠. 예. 조정을 해서 편파 방송, 불공정한 방송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중독 상태가 돼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3차원적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보나마나 뻔히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그래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단행하는 게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거죠. 지난 그 시기에 MB정부 시기에 MBC나 YTN이나 KBS를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첫 번째 단계를 사전 정지 작업 단계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걸 김효재 그 직무대행 시켜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딱 방통위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언론노조에서도 그런 제기를 하던데 차라리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법원장 이제 바뀌잖아요, 곧. 대법원장 없는 상태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가라. 차라리.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없는 상태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방통위원회가 어쨌든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거부를 하면 위원 임명을 부결시키면 2명만 남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있는 분 중에 이 시성을 가진 분 한 분 하고 예. 새로 올 이동관 위원장하고 그러면 5명이 있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2사람이 하게 되면 뭐 그래도 계속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사실 기능을 좀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사전 준비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민 의원님께서 그 입수했다는 그 자료 공개한 걸 보면서 참 제가요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때 KBS에 계셨죠?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시죠, 참 뭐. 망설여지는데 예. 제가 당사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증인으로 좀 나오실 거 그랬나요? 제가 아니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당시 상황을 제가 이 시민참여 청문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1분이든 그 질의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드실까요?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그건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예. 네. 아니, 당시 당사자셨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보다도 이제 대체로 이런 경우에 우리 민 의원님께서 쭉 그동안 겪어보시면 되게 증언을 하려고 할 때 내 네. 자신보다도 내 증언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피해를 분들이 생길 입게 수 될 있죠. 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마저도 완전히 무효시켰어요. 이번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을 좀 하시고 아니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KBS 라디오에서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정권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잘리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이 정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군요. 이제 그게 제 잘리는 역사의 처음이었어요. 예. 그대로 이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MBN에서도 잘리고 KBC에서도 그랬죠, 예. 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찌 됐든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비밀이 없어요. 없죠. 그때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예. 어떻게 잘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다 거기 보시면 그 드러나요. 해당되는 분들 나오잖아요. 예,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나를 살려뒀겠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그랬는데 결과물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완벽하게 언행불일체예요. 근데 이런 부류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되게 보세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법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함부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만들어서 그걸 갖고 수사정책 확대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법의 수요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보니까 겉으로는 언론 자유, 공정성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관련 없다. 근데 드러날 때마다 당사자가 자신이에요. 그와 전혀 반대 길을 갔던 당사자가 자신이에요. 저는 이 이중성이 근데요 이게 지금 그 언노련에서 예. 민원련에서 만든 예. 언론장악 백서거든요. 언론장악 백서인데 이게 그런 얘기를 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중적으로 그 당시에도 했다. 근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지금 이상한 이 검찰 독재 체제가 왔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들, 주권자들, 시민들을 완전히 진짜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 얘기하고 언론 자유를 얘기해요. 언론 자유를 그렇게 말살하고 방송을 장악했으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야, 참 무섭다. 참 두렵고 무서운.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통하지? 그래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어서요. 딱 다 압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72.7%가 이동관 후보는 안 된다예요. 기자들은, 후배 기자들은 국민들이 다 알죠. 다 알아요. 지금도요. 80%가 안 된다예요. 우리 민영배 의원님 야무지게 잘해 주십시오. 황정희님 글 올라오고요. 민영배 의원님 응원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한두 명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형래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민주당 파이팅 해주세요. 박정수님 민영배 의원님 응원합니다. 간신 장제원 의원이 파행시킬 것 같습니다만. 이현님 민영배 의원님 내일 이동관 청문회 민주당이 확실히 잡아주세요. 이은주님 민영배 의원님 내일 믿고 보겠습니다. 꼼수 팽배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한 수 위 전략으로 꼼짝달싹 못할 멋진 한방 기필코 보여주세요. 간절히 고대합니다. 힘내주세요. 아주 너무 많아서 소개를 다 못 드리는데 저는요.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뻔한 청문회, 뻔한 임명,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번마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이 분노하고 폭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동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질문도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이 스픽스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주시고 이 백 선배님도 용기를 내서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그때 그 생생함을 딱 보여주면서 그 방송장악 언론 탄압의 당사자가 이동관 후보자 아니었냐 이걸 좀 더 좀 실감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혹시 전략 같은 것은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미리 소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되게 야당 간사가 있고 여당 간사가 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는 간사 의원인 조승래 의원 몫인 것 같고 제가 어떤 전략으로 청문회를 끌고 갑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이분이 역량과 자질 면에서 그리고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분인 것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 재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분, 어떤 분은 학폭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학폭 무마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장악 실태를 좀 들여다보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되게 지금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따져봐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이중성, 진짜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전혀 다른,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주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 안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 이중성을 저는 좀 드러내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자체도 한번 이번 기회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보면 어떻게 좀
미국 것을 본땄지만 반쪽 아닙니까? 미국은 청문회하고 또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청문회가 언젠가부터는 그냥 통과 의례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서던 시기에 당시 그러니까 제가 탈당하기 전입니다. 민주당의 정무부 대표로 있으면서 인사청문 준비 TF의 그 단장을 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의 문제나 이런 걸 한번 쭉 봤거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국회가 들러리석이 딱 좋게 돼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로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부결 시켜도, 즉 이건 부적합하다라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심지어는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청문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제도로 보면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의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권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수인데 절반 이상 되는 과반수 이상을 지금 민주당 같은 이런 다수인데 아예 그냥 대통령 임명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총리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총리만 국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걸로 해놨는데 전체 내각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 즉 집행기관, 집행부가,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18번째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내시고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까 제보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선 그거 전에요. 말씀하신 그런 문건들이나 이런 게 겉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이 방송 장악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긴 진짜 의미는 정치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오케이, 뭐 그런 정도의 방송 장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 탄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은 본질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민주주의는 투쟁 없이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모두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싸워서 정권을 바꿔놨더니 5년 만에 또 뺏겨? 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고, 앞장서서 민주당이 그 싸움에 맨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어떤 제도적 한계가 있거나 그러면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조금 더 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이고, 그래서 주권자 시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깨부수는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민영배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과 괴벨스의 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요. 괴벨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비뚤어진 양심으로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를 만들어낸 괴물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의 속성을 참 예리하게 포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괴벨스의 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서 오늘 정치 본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벨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괴벨스의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오늘 민영배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잘 해주시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